안녕하세요. 드라마탕입니다. 예고편에서 왕 이정은 중전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에 분노하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 조사를 지시했고 결국 한국녀가 중전의 약재와 부적에 관여한 정황을 털어놨다. 출처는 다름 아닌 대비의 전. 왕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갔고 그의 시선은 곧 대비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대비는 오히려 당당했다. 날 의심하는 겁니까? 전하? 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밤 왕궁 깊숙한 곳 희미한 등불이 비추는 중전의 침소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들려온 여리의 외마디 비명. 여리의 몸은 푸르게 떨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강철은 그녀를 안아들며 절규했다. 얼마 전 수살귀 막돌이라는 잡귀의 공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두 사람. 하지만 여리를 뒤덮은 이 검은 액체는 막돌이 남긴 저주였다. 그 액체는 단순한 피도 물도 아니었다. 살을 품은 귀신, 수기가 남긴 저주였다. 이 물에 닿은 자는 악몽 속에 갇힌 채 서서히 정신이 무너져 내린다고 전해진다. 같은 시각, 중전 역시 침소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복중의 태아를 노리는 저주가 중전과 여리, 두 여인에게 동시에 들이운 것이다. 한편 궁 깊은 지하에서는 풍산이 촛불 아래 붉은 부적을 태우고 있었다. 그가 읊조리는 주술의 목적은 중전의 태아를 팔척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 풍산의 곁엔 대비가 서 있었다. 대비의 눈엔 도끼와 억울함이 동시에 맺혀 있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저 궁에서 또 다른 피가 태어난다니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풍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가 팔척귀의 기운을 되살리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저주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연산대군을 잃은 대비의 관계 어린 슬픔에서 비롯된 집념이었다. 중전의 태아가 살아있는 한 대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리는 악몽 속에서 팔척귀의 과거를 목격하게 된다. 불에 타 죽은 병사들, 배신당한 장군, 무릎 꿇은 채 외치던 절규. 그 장면은 여리에게 깊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켰지만 팔척귀는 물리쳐야 할 적이었다. 여리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곧바로 중전을 걱정한다. 중전마마의 태아 아직 무사한가요? 강철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아직 그 수살귀의 저주가 남아있어. 이젠 방법이 하나뿐이야. 강철은 말한다. 그 살을 막으려면 그 귀신을 직접 잡아야 해. 그러려면 강한 재물이 필요해. 중전의 아이 대신. 말을 잇지 못한 채 강철은 눈을 감는다. 이정과 여리 그리고 강철.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 엇갈리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그들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중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침소에선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와 쉴 새 없이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관들은 감히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약을 다리며 그저 숨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다. 왕 이정은 중전의 옥좌 곁에 서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다급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강철과 여리는 다시 한번 수살귀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여리는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태아와 중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과거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명두경과 함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무녀들과 접촉했다. 강철은 혼란스러웠다. 여리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그녀 곁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존재는 인간도 귀신도 아닌 어중간한 틈새. 그 틈이 점점 여리와의 감정 사이를 벌려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리는 꿈속에서 또 한 명의 귀신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팔척귀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의 홀령.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이야기했다. 그 순간 여리는 결심한다. 강력한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한을 먼저 이해하고 풀어줘야 한다고. 왕은 강철을 불러 조용히 결심한 듯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왕이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중전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강철에게 제안한다. 태아를 미끼로 쓰지 않겠다. 내가 미끼가 되겠다. 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도 좋다. 강철은 놀란 표정으로 왕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의 결의에서 진심을 느낀다. 그러나 고지어 문제는 다른 데서 터진다. 풍산이 팔척귀를 또 한 번 부르려고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엔 중전의 아이를 노리는 게 아니라 열이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 아이는 강한 기운을 가졌어. 천지신명께 그 아이의 몸을 바쳐야겠어. 풍산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웃는다. 그 웃음은 관계와 신념 사이 어딘가 모를 무서운 균형 위에 있었다.
도성 근교의 사찰,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 강철과 열이, 그리고 왕 이정이 나란히 섰다. 바로 이곳에서 수살귀를 유인해 소멸시킬 최후의 의식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열이는 몸이 무겁고 정신이 몽롱했지만 오히려 감각이 또렷해졌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왕 이정은 자신의 피를 베어낸 작은 단검을 강철에게 건넸다. 그 피는 왕가의 피, 수살귀의 욕망을 가장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강철은 피 묻은 천을 강가의 돌무덤 위에 올리고 명두경을 하늘로 들었다. 열이는 마지막 남은 오방신장의 부적을 양손에 쥐고 무릎을 꿇었다. 주문이 시작되고 수면 아래서 검은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전보다 훨씬 더 음습하고 거대한 수살귀였다. 수기를 막으려는 순간 열이의 몸이 번쩍 들렸다. 수살귀의 기운이 열이 안에 강하게 새어나온다. 그녀는 홀린 듯 중얼거린다. 나는 버림받았지. 강철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열이야, 돌아와. 왕 이정도 앞에 나섰다. 귀신이여, 복수를 멈춰라. 우리가 죗값을 치르겠다. 수살귀는 빠른 속도로 구정물을 내뿜으며 이정을 노렸다. 그 순간 강철이 뛰어들어 수살귀의 앞을 막아서며 야광주의 빛을 뿜어낸다. 그 푸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강철의 몸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수기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강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보호막을 형성하듯 온몸으로 기운을 퍼뜨렸다. 야광주의 빛이 수살귀의 기운을 갈라내고 마침내 도성의 하늘에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철의 기운도 급격히 소모되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며 말없이 쓰러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의 몸엔 희미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야광주도 꺼지지 않았다. 며칠 뒤 도성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그 안엔 감춰진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열이는 사찰의 연못가에서 조용히 강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강철은 야광주의 힘을 사용하고 약해진 상태였다. 벌써 여러 번 자신을 지켜준 강철을 바라보며 조금씩 연모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한편 중전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위태롭다. 태아는 무사했지만 꿈속에서 환시를 겪고 있었다. 수살귀는 물리쳤으나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트라우마까지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열이는 그녀를 찾아가 안심시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절대 저들의 재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 이정은 이 모든 음모가 대비가 중전의 회임 사실을 알아채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정은 자신이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분노했다. 데비 전, 데비는 풍산과 다시 만났다. 데비의 얼굴엔 슬픔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니 내 아들을 빼앗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나라는 내 것이다. 하며 분노했고 풍산은 데비의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마마, 다음 의식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팔척귀가 진짜 몸을 찾게 되면 그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날 밤 열이가 기도하듯 강철의 옆에서 속삭일 때였다. 바람 사이로 어렴풋이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팔척귀는 아직 왕가를 노리고 있다. 열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오래전 열이의 외조모 만신 넙덕이 말하던 스승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카메라는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도성 위로 어렴풋한 붉은 기운을 비춘다. 다음 회차는 팔척귀의 과거, 열이의 몸을 노리는 풍산, 그리고 비비와의 삼각관계 등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이어집니다.